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이유가 한국 자동차 때문이라는 점이죠. 사고 영상을 보고 현지 전문가조차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젓고 조작된 영상이라고 치부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한국을 다녀온 한 엔지니어의 폭탄 발언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He's working hard and has raised a lot of money for XAI and they're trying to compete with us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미국 유명 자동차 회사의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이죠. 그날 저는 이른 아침 뉴스 알림을 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 중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영상 속 차량이 한국산이라는 점에 곧바로 흥미를 거두었지만 이 사건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 소식은 이미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유튜브, 트위터, 각종 뉴스 사이트에는 그 사고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동료 존 피터슨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존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마이크, 아침 뉴스 봤나? 그놈의 한국차가 또 문제잖아.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군. 존은 영상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존은 항상 그랬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었죠. 근거 없이 싼 차, 조잡한 기술이라고 폄하하곤 했어요. 한 번은 회의 중에도 한국 차는 복제품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자동차만 진정한 명차라고 주장하곤 했어요. 심지어 친구가 한국 차를 구매했을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차나 사라고 충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의 말이 제 귀에 더욱 거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영상만 보였어요. 고화질로 찍힌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죠. 자동차의 로고와 디자인을 보니 분명 한국 차였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모델로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차량이었어요. 스크린 옆에 놓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 차의 스펙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 차의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저는 30년 경력의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화면 속 차량을 조용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저렇게 날아가고 멀쩡하다고 눈앞에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30년간 본 사고 중에 이런 결과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수천 번의 충돌 테스트를 감독해왔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차체가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탈출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분석하느라 시간이 흘러간 것도 모를 정도였어요. 메모장에는 긴 분석 내용과 의문점들이 가득했죠. 한국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적은 없었지만 이번 영상은 제 전문 지식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어요. 현직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구해 철저히 분석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그렇게 주말 내내 자료를 찾아본 끝에 저는 마침내 그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 일찍 도착한 저는 문을 닫고 모니터 화면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영상의 화질은 선명했죠.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평화로운 고속도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한국 자동차는 중앙 차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앞서가는 트럭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해 보니 트럭에서 떨어진 것은 고정되지 않은 금속 파이프였어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한국 자동차는 피하려 했지만 파이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화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어요.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차체가 지면에서 약 2m 높이까지 솟구친 후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옆 모니터로 관련 뉴스 기사를 빠르게 검색했어요. 미국 주요 뉴스에서는 믿기 힘든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은 채 병원에서 하루 입원 후 퇴원했다고 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영상으로 돌아가 프레임별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공중에서 회전하면서도 차체가 거의 구겨지지 않았어요. 착지 순간에도 차체는 충격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듯 했습니다. 프레임과 도어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며 변형되었지만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었어요. 제가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이었어요. 아직 아침 인사도 건네기 전에 그는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조작이 분명해. 저딴 차가 그럴 리가 없어. 존의 단정적인 말투에 짜증이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분석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게 아니야. 차체 변형 패턴을 봐.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정확히 작동했어. 승객 공간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지. 존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한국 차가 그런 기술을 가졌을 리 없어. 영상이 조작됐거나 아니면 그냥 엄청난 운이었겠지.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집중했어요. 존이 문을 닫고 나간 후 저는 차체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분명 고강도 강철과 알루미늄의 복합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와는 다른 접근법이 보였죠.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들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파손과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한국 차는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 사진을 확대해보니 차량의 손상 부위가 놀랍도록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치 설계자들이 이런 종류의 충격을 정확히 예상하고 대비한 것처럼 보였어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교한 공학의 결과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국 자동차의 안전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이 사례는 제가 본 어떤 안전 테스트보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사고 차량의 구조도와 프레임별 영상 캡처본을 붙여놓았어요. 충격 지점, 에너지 분산 경로, 차체 변형 패턴을 색깔별로 표시했습니다. 마치 범죄 수사관처럼 모든 증거를 연결하고 있었죠. 프레임 강도가 놀랍군. 저는 컴퓨터로 3D 모델링을 통해 차체 구조를 재현했어요. 사고 당시 받은 충격의 크기를 계산해보니 보통 자동차라면 승객 공간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였습니다. 이 한국차의 어필러와 비필러는 충격을 받은 후에도 형태를 거의 유지했어요. 일반적인 설계로는 불가능한 결과였죠. 에너지 분산 구조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차는 충격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전체 차체로 골고루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격투기 선수가 낙법으로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야. 제가 지난 30년간 수행한 충돌 테스트에서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충격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전달되었고 그에 따른 변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차는 다른 논리를 따르고 있었죠. 충격 흡수 범위가 훨씬 넓었고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노트북에 계산식을 빠르게 입력하면서 충격량과 변형률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안전 설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곡선이 나타났죠. 내가 해온 실험보다 완벽하다.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했던 안전 모델들보다 이 자동차의 성능이 뛰어났다니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명확했죠. 이 차는 사고 충격을 정확히 분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연구실 문이 열리고 부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작업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크, 아직도 그 한국차 분석하고 있나? 새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차의 안전 설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연구를 뛰어넘어요. 사고 충격을 정확히 분산시키는 구조가 있어요. 부서장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 열정에 못 이겨 좀 더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가 나간 후 저는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이 차량의 프레임 강도, 에너지 분산 구조, 충격 흡수 범위는 모두 완벽하게 계산된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승객 공간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체 외부는 상당한 손상을 입더라도 승객이 앉은 공간은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었죠. 이건 누군가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차야. 결론을 적으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철학이 담긴 설계였죠. 미국이나 유럽 차들도 안전을 중시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 앞에 존이 식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비웃음이 가득했죠. 저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차에 집착하고 있나? 이제 그만 놓아주지 그래. 존의 말투에는 여전히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책을 접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존, 난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제 말을 들은 존의 포크가 식판에 떨어졌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나라에 직접 가본다고? 진짜 그딴 나라까지 가서 뭘 보겠다고? 존은 코웃음치며 주변 동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마이크가 한국에 간대요. 그 조잡한 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러요. 몇몇 동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지난 30년간 해온 모든 테스트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차야. 엔지니어로서 그냥 넘길 수 없어. 존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잖아. 굳이 그런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말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겠어. 난 그런 사람이니까. 제 단호한 대답에 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직항편을 찾아보니 다음 주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예약하기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이 결정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서장 오피스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 자동차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요. 부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회사 리소스를 활용하진 마. 물론입니다. 개인 휴가로 다녀올게요. 다만 복귀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는 동의했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에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그들의 시설을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녁에 짐을 싸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제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술적 통찰이 제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존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약간의 의심이 느껴졌죠. 정말 가는 거야? 시간 낭비가 될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마침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보낸 차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였어요. 거대한 현대식 건물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로비에서 한 여성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마이크 씨,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투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김 연구원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충돌 실험소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공장이야?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부럽지 않을 규모와 기술이었죠. 충돌 실험실에서는 실제 더미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나왔어요. 충격량, 변형률, 승객 보호 지수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었죠. 이 시설은 24시간 가동됩니다. 한 대의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최소 1000번 이상의 충돌 테스트를 거쳐요. 김 연구원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소재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고강도 소재 실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연구원들은 다양한 강철과 알루미늄, 심지어 탄소섬유 복합 재료까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일반 강철보다 강도는 3배 높지만 무게는 20% 가벼워요. 차체에 적용하면 안전성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들의 기술력은 미국보다 뒤처지기는커녕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방문한 조립 공장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은 최종 품질 검사에서만 필요할 뿐이었죠. 이 로봇들은 0.01mm 오차 범위 내에서 작업해요. 인간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죠. 공장 한쪽에서는 특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완성된 차량 프레임의 다양한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는 실험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스트레스 분포도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테스트는 차량이 다양한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줘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소와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남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방문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한 연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책임자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60대 엔지니어였습니다. 리 씨, 우리가 안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의 가족이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사명감에 가까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교함, 미국보다 5년은 앞섰다. 연구소 방문 다음 날 김 연구원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이크 씨, 오늘은 직접 우리 차를 운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도심부터 고속도로, 그리고 시골길까지 다양한 도로, 환경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행 경험이야말로 차량의 진정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연구소 주차장에서 최신 모델의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택 나는 진회색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자 첫 느낌부터 남달랐어요. 좌석은 마치 제 몸에 맞춘 듯 편안했고 계기판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시동을 걸자 예상과 달리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계기판의 불빛으로만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음과 진동 제어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이제 출발해볼까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에 진입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좌측 통행에 긴장했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반응성이 놀라웠어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했죠. 이 도로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속도가 올라가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방음부스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3중 방음 설계와 특수 흡음 소재를 사용했거든요. 도로 소음과 바람 소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서울 도심의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차량의 민첩한 반응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한국어였지만 김연구원이 간간히 방향을 안내해 주었어요.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높이자 차의 진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120km/h까지 속도를 올려도 핸들은 안정적이었고 노면의 작은 충격도 승객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 정말 훌륭한데요.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네요. 김 연구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스펜션 시스템이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이 미세한 변화도 감지해서 대응하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같은 제조사의 다양한 모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휴게소를 나와 이번에는 시골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포장이 잘 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승차감은 여전히 편안했어요. 작은 돌멩이나 홈이 있는 곳을 지나도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연구원이 시골 마을 정비소에 들르자고 제안했어요. 작은 정비소에 도착하자 기술자 2명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간단한 점검을 부탁했고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10분 만에 끝났어요. 이런 빠른 정비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점검에 적어도 1시간은 걸릴 텐데 김 연구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정비의 효율성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합니다. 부품 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시스템을 개선해서 시간을 단축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환경에서 이 차를 운전해봤지만 단 한 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정숙성, 반응성, 편안함 모두 최상급이었습니다. 이런 승차감, 이 가격대에서 못 느껴봤어. 게다가 정비도 10분 만에 끝나. 그렇게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연구진들과의 공식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김 연구원을 만나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연구소가 아닌 본사 회의실에서 핵심 연구진들을 만날 예정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원 6명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두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김 연구원이 간단히 소개를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회사의 안전기술 핵심 연구팀입니다. 각자 구조 설계, 소재 개발, 충돌 테스트,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첫 번째로 발표한 소재 개발팀 리더는 자동차 프레임에 사용되는 특수 강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강철보다 40% 가볍고 강도는 60% 높은 소재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 소재가 사고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비결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가 차체 전체에 적용되어 있죠. 두 번째 발표자는 차량 구조 설계팀 책임자였어요. 그는 스크린에 복잡한 도면을 띄웠습니다. 우리 차의 구조는 라이프링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승객 주변을 여러 층의 보호막으로 감싸는 거죠. 충격이 가해지면 외부부터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 승객에게 전달되는 힘을 최소화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들의 기술은 단순히 앞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성능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이들은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비결이 뭔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연구팀장이 답했어요. 우리는 차를 만들지만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우선이죠. 이런 철학이 결국 효율적인 방식을 찾게 만들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게 합니다.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 눈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연구팀과 함께 실제 충돌 테스트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방호복을 입고 안전 유리 너머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테스트카가 벽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연구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충돌 후 즉시 연구원들이 차량으로 뛰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논의하는 모습에서 단순한 직업을 넘어선 사명감이 느껴졌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연구팀장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기술이 기술을 이긴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한 기술이야. 제가 맥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죠. 연구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통해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 차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에서 얻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인터뷰 내용까지 모두 소중한 증거였죠. 이제 제 눈앞에는 명확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현지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져 수락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카메라를 향해 솔직하게 말했죠. 미국에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인터뷰어가 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존경할 만해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상공에 진입할 무렵 귀국 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가장 먼저 존을 만나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었죠.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예상대로 많은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존도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죠. 그래서 뭐 대단한 걸 발견했나? 대답 대신 제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존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특히 충돌 테스트 영상에서는 눈을 떼지 못했죠. 이건 정말 놀랍군. 내가 틀렸나? 그의 솔직한 반응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전체 미팅에서 제 한국 방문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특별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만든 차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차입니다. 이 문장에는 제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기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자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자부심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심으로 담아 말했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었어요. 저의 오랜 편견이 완전히 깨졌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목격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이제 자동차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아닐까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저는 이제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대만 교육부에서 긴급 발표를 내놓으면서 거리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함께 SNS에서까지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놀라운 건 이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본 중국은 충격적인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生活必需品保供工作十分重要，商务部认真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외일인이라고 합니다. 7년 넘게 대만 교육부에서 언어 정책을 맡고 있죠. 학생들의 언어 향상을 향상시킬 때마다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는 합니다. 왜냐고요? 대만어 사용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20대 이하 젊은 세대 중 일상에서 대만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10년 전보다 40%나 감소했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외일인 이번 보고서도 좋지 않네요. 교육부 국장 리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회의실에 모인 다른 동료들도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묘안을 내놓지 못했죠. 중국어와 영어는 취업의 필수라 배우지만 대만어는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리서치팀 장인 리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만의 젊은이들은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언어에만 관심을 보였죠. 대만어는 그들에게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구식 언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표기법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자는 대만어의 발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로마자 표기법도 너무 낯설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난제였어요. 대만어는 성조가 복잡하고 발음이 풍부한데 기존 문자 체계로는 이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대만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통계 담당자가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간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중국어, 영어로만 가득한 이 도시에서 대만어의 흔적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보고서들이 쌓여갔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언어 보존 정책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언어 정책을 분석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언어들의 사례를 연구했어요. 그러던 차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7년간 쉼없이 일한 저에게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진 거죠. 리우 국장님이 제 책상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웨이린 이제 좀 쉬어. 내가 없으면 부서가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야.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평소 동경하던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파리, 베를린, 로마. 문화의 중심지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파리의 늦은 봄은 생각보다 선선했어요. 에펠탑, 루브르, 세느강.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들을 둘러보며 잠시나마 대만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다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골목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들어간 서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폴리글롯이라는 이름의 그 서점은 언어학습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책장마다 세계 각국의 언어 교재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런데 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글?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문자였어요. 둥글고 반듯한 선들로 이루어진 어딘가 친근해 보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었죠. 한글로 시작하는 한국어라는 제목의 프랑스어 교재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신기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음성 표기 체계라는 사실이었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모음과 자음을 블록처럼 조합하면 어떤 발음도 만들 수 있다고요? 서점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더 자세한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책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읽기 시작했죠.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이라니. 책을 읽으며 흥분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음운 체계를 정확히 반영해 설계된 문자였죠.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만어도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인데 한글을 응용해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만어의 풍부한 성조와 복잡한 발음을 한자로는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었지만 한글이라면 어떨까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를 응용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카페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은 잊은 채 대만어 단어 몇 개를 한글로 적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체계가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와서도 밤새 연구했습니다. 휴가인데도 언어 연구에 빠져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대만어를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행을 일찍 끝내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지만 동료들은 이해해 주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제 눈빛을 보고 오히려 궁금해했죠. 뭔가 재미있는 걸 찾은 것 같은데?
리우 국장님의 물음에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글이라는 문자를 알게 됐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바로 실험 결과를 공유하기보다는 먼저 철저히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한글과 대만어의 음운 구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국립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모든 책을 빌려 읽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만어 단어 몇 개를 한글로 적어보는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감사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 보았죠. 이거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지는데 놀라웠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대만어의 발음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단어들을 시도해 봤어요. 대만어에는 성조가 있어 같은 발음이라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 옆에 작은 기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죠. 일주일간의 개인 연구 끝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느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테스트해볼 차례였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께 연락해 학생들과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번 해봅시다. 다행히 교수님도 호의적이셨죠. 그렇게 대학생 10명을 모집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친 후 제가 만든 대만어 표기법으로 간단한 문장을 읽게 했어요. 실험 첫날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와, 이거 한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학생도 신기해하며 말했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일주일간의 실험 결과 학생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를 기존 방식보다 약 40% 빠르게 익혔습니다. 특히 발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한자로는 어려웠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이 결과에 용기를 얻어 좀 더 확장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만어를 배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60대 참가자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사용했지 글로 읽고 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렇게 실험 결과에 확신이 생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과 상의한 끝에 작은 책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5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으로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 기초라는 제목을 붙였죠.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교재를 완성했습니다. 기본 인사말부터 일상 대화까지 간단한 대만어 표현들을 한글로 표기한 책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건 그냥 우리의 작은 실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테스트는 필요했어요.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지혜숲 서점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서점 주인 왕 씨가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50권만 인쇄해서 서점에 보냈죠. 그것도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언어학습 코너의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한 달 뒤에 가서 팔리지 않은 책들을 회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3일 후 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책이 거의 다 팔렸다는 소식이었어요. 확인하러 서점에 갔더니 진열대에는 단 3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책이 예상보다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특이해서 사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물어본다고 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100권을 급히 인쇄해 보냈는데 그것도 4일 만에 동났어요. 서점 앞에는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의하는 메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재입고 일정과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면 정말 쉬운지 확인하는 질문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학습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심지어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대만어 기초 회화를 마스터했다거나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알았는데 이제 읽고 쓸 수 있다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한글을 활용해 대만어를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글 표기법에 열광하며 대만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만어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는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어요. 여러 서점에서 재고 문의가 쇄도했고 출판사들도 연락해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이베이 데일리 뉴스에서는 혁신적인 대만어 학습법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대만 교육주간지에서는 잊혀가는 대만어를 구하는 열쇠 한글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런 반응에 기뻐하면서도 조금 긴장했어요. 이제는 소규모 실험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는 매일같이 문의 전화가 울렸고 이메일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곧 반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언어학 교수들의 비판적인 논평 정도였어요. 그러나 한글 표기법이 더 알려질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자를 써야 하지? 우리 고유의 표기법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타이완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주임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언어 정체성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죠. 이건 대만 문화 정체성을 해치는 거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어. 특히 교육부 고위관료 정즈아오의 반발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교육정책 담당 부국장으로 언어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정즈아오는 공식 석상에서 제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한자로 대만어를 기록해왔다. 한글 도입은 위험한 일이다. 이는 우리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즈아오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보수층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이 문제를 다뤘고 대만 사회는 서서히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쓰는 순간 대만어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한자 보존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한글 표기법이 대만의 문화적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겼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침략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어요. 제가 출근길에 교육부로 향할 때면 때로는 소규모 시위대가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켜라. 한글에노, 한자 YS 같은 문구들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면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응원의 미소를 보내줬지만 다른 이들은 냉랭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저를 문화배신자로 몰아갔고 진보 언론에서는 언어혁신가로 추켜 세웠어요. 이런 양극화된 반응에 가끔은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어요. 정즈아오가 이끄는 전통 보존파와 저를 지지하는 실용주의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종종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장회일인 당신은 우리 전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소. 정즈아오가 어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 소신은 확고했어요. 전통을 존중하지만 언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언어 자체가 죽을 수 있어요. 이런 논쟁은 학술 세미나와 공개 토론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타이베이 대학에서 열린 대만어의 미래 토론회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몰렸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글 표기법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설명했고 반대파는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은 이제 대만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SNS에서 몇몇 논평가들이 한글 표기법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빠르게 변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였죠. 대만이 한글을 도입한다면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도전이다. 외교부 대변인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어요. 작은 언어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이 문제에 가세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한국이 대만을 문화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CCTV에서는 중화권의 문화적 통합을 저해하는 한글 침투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대만 정부에 큰 압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대만 정부도 이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했어요. 총리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교육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요?
회의에 참석한 한 관료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교육부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육부 장관실로 호출되었어요. 장관과 정즈아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웨이린, 당신의 연구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한글 표기법 연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단해야 한다니요. 정즈아오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입니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육부의 결정을 따라주세요. 장관의 말에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을 넘어서 사라져가는 우리 언어를 구하기 위한 사명이라고 느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자료들, 실험 결과, 학생들의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한 문자가 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선생님, 한글로 대만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를 중단하는 척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 언어를 살리는 일이라면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연구를 중단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펼쳐놓고 매일 밤 몰래 연구를 계속했어요. 휴대폰으로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계속 연구하고 싶은 사람.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의했어요. 우리는 대학 카페나 학생들의 자취방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더 체계화하고 더 많은 어휘와 문법을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밤 기대하지 않았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도윤 교수였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글과 대만어에 관한 연구를 보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김 교수가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는 최근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린 우리 예비 연구 결과를 읽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놀랐어요. 공식 연구가 중단되었는데도 이전 자료가 출판된 모양이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를 표기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면 함께 연구해보죠. 제가 한글의 의문학적 특성에 관해 2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김 교수와 화상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연구 진행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성조 표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대만어에는 7개의 성조가 있어요. 이것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의 성조 표기 기호를 추가하면 해결됩니다. 한글은 원래 디자인이 모듈식이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는 화면을 통해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주었어요. 한글 글자 오른쪽 위에 작은 점이나 선을 추가해 성조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발음과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건 혁명적이네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은 우리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이 새로운 표기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조 표시가 추가된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니 마치 완벽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에게 새 표기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작은 교재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배포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PDF 형태로 공유되었는데 다운로드 수가 며칠 만에 5,000을 넘었습니다. 연구는 빠르게 확장되었어요. 김 교수는 매주 화상회의로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한국의 다른 언어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만어 문법까지 한글로 체계화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표기법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어를 구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연구였지만 이제 국제적인 협력으로 더 강력해졌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김 교수와 함께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의 의문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완성했어요. 논문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의문체계 확장을 통한 한글의 대만어 표기 적합성 연구였어요.
처음에는 학술적 관심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글은 대만어를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마르틴 교수가 국제언어학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는 우리 연구를 인용하며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다른 언어 표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도 한글 표기법은 대만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MIT 언어학과에서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세미나까지 개최했습니다. 국제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대만 대중들로부터 왔어요. 은밀히 배포되던 우리의 교재가 사회관 개망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대만 전통 민요를 부르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생겼어요. 유명 유튜버가 한글로 표기된 대만 민요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처음으로 대만어 가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더니 눈물을 흘리셨다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대만 정부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부서로 돌아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연구 중단을 지시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의견을 구하다니요. 회의실에는 교육부 장관, 정즈아오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국립대학교 언어학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글 표기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반응과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즈아오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공식화한다면 중국의 더 강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한글 표기법 덕분에 대만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30%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언어 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 교육부 산하의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외일인을 책임자로 임명한다. 정즈아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언어 역사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글 표기법 연구는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언어, 우리 문화를 지키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혼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에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한글이 저희 대만어를 살리는 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정이 계속되겠지만 문화와 국경을 넘어선 이 협력이 우리 언어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대만인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